부산에서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강원도 강릉에서도 10대 6명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에 이어서 강릉에서 이번에는 고교생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아니, 앞으로 와. 카메라 쳐다보고 얘기해. 그 먼저 떨리냐고 반말 쓰지 말랬다. 죄송하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거를. 그리고 뭐?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몇 번 잘못했냐고. 네. 강릉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영상을 잠시 좀 보여드렸습니다. 욕설이 난무하고 한 학생을 두고 여러 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욕을 주고 또 폭행을 하는 그런 영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장 7시간 동안의 폭행이라고 예. 하죠. 저게 이제 한 7월 한 중순, 17일이죠. 그 정도 있었던 건데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들입니다. 예. 한 피해자의 친구와 그 후배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뭐 예를 들면 그 가해자가 드는 이유는 뭐였냐면 뭐 가해자의 사생활에 대해서 피해자가 얘기하고 다녔다는지, 그 다음에 가해자의 옛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뭐 이런 이유들로 새벽에 그 강릉 경포대 백사장에서 폭행이 시작됐고 예. 그 폭행이 계속 새벽에 본인들이 사는 원룸까지 데리고 와서 장장 이제 7시간 동안 폭행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폭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영상을 보셨듯이 그것을 촬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촬영을 하고 영상 통화를 가지고 그 가해자 지인들한테 라이브로 중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오갔던 수많은 대화들이 지금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또 공분을 사고 있는 겁니다. 예. 7시간 동안의 무차별 폭행 사건, 온 국민의 공분을 또 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페이스북 스타가 돼야지. 강릉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SNS에 올린 얘기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이런 사건을 저질러 놓고 SNS 스타가 돼야지. 이런 의식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 잇따른 이 청소년들의 폭행 잔혹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가장 분통 터뜨리는 게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어린 애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친구들과 싸움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반성하는 기색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일방적인 폭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상처와 이 피해를 입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다는 게 아까 우리 김 변호사 말대로 때리는 그 장면을 생중계해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죄책감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지금 사건화돼서 문제가 커지니까 이게 자기들의 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그럼 나도 페북 스타가 돼야겠다. 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정말 이 부산과 달리 또 강릉 이 폭행 사건 자체는 6명인가 7명이 되는 이 가해 학생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죄의식 없이 이런 것들을 거의 무의식적인 상태로 아주 익숙하게 했다는 점에서 정말 국민들 차원에서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뭐 철없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는 강도가 좀 약할 것 같은데요. 가해자들이 나눈 대화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죄책감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그 SNS 대화 내용인데요. 부산의 그 맞은 학생 사진을 이제 자기들끼리 보면서 뭐 우리 피해자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사진도 뭐 퍼뜨리면 저 정도일 수 있다 이렇게 태연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예, 이거 알려주면 뭐 우리 얼굴 다 팔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참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상관없어, 어차피 다 흘러가, 나중엔 다 묻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폭행도 폭행이지만 그 이후의 상황들이거든요. 중계를 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앵커가 쭉 읽어주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번에 부산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부산 사건의 피해자 사진이 좀 인터넷 유출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과 자기 사건에 자기들이 떼낸 피해자 사진을 비교하면서 인물 비교까지 했다는 거예요.
누구가 더 어떻게 생겼네 이런 행위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언니가 야 우리 내 동생이 맞은 것도 2달 전 일이지만 이거 SNS에 내가 올리겠다 이거 예. 신고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신상이 다 알려질 텐데 그럼 내가 너를 고소하겠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앞서 앵커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뭐 어차피 팔로워가 늘어날 거고 우리는 스타가 될 거다. 예. 그리고 어차피 2달 되면 다 묻힌다라는 전혀 조금의 일말의 반성의 기미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혀 엿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학생들을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공분이 지금 일어나고 예. 있는 것이죠. 이 강릉 폭행 사건 피해자 언니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부산 사건 터지면서 그 기사를 캡처해서 보내면서 저 동생인 줄 알고 놀랐다. 저 동생 사진을 밑에 다시 한번 보내면서 저 동생이 더 못생겼어 라고 하고 우리가 뭐 더 심한 것 같은데 막. 두 사진을 비교하면서 뭐 좀 약간 가볍게 농담 같은 것도 하고 막 장난도 치고 막 이러는 것 같다. 그게 너무 화났어요. 해수욕장에서도 계속 맞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에는 모래사장에서 때렸다가 주차장에서 때렸다가 뭐 또 소나무 숲에서 때렸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애를 때리면서 몸이든 머리든 침을 뱉고 계속 폭행을 하다가 날이 밝아지니까 그 중에 한 명 자책방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또 때리고 됐죠. 동생 친구들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진짜 저 동생이 너무 착해 빠져서 당한 것들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가 되게 강릉에서 유명해요. 되게 유별나게 행동도 버릇없게 항상 하고 항상 술 먹고 담배 피는 사진 페이스북에 그대로 올리면서 떳떳하게 막 욕을 먹어도 그러고 되게 그래서 유명하거든 강릉에서. 네, 김 교수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네. 착하게만 자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건 보면서 가슴이 철렁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예. 예전에도 뭐 애들끼리 싸우고 그랬던 건 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이런 좀 흉폭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죄의식이 없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이 학교 내 선생님들의 인식도 그렇고 경찰관의 인식도 애들끼리 조금 말다투면서 조금 치고받고 싸운 거다. 오늘 이 강릉 폭행 사건도 가해자의 어머니 한 분은 예. 애들끼리 좀 싸워서 뭐 좀 말다툼이 있었던 거 가지고 뭘 그러느냐라고 역정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은 이미 예전과는 다른 이미 체격도 커져 있고 예전에 청소년의 그 규격에 맞지 않는 정도로 상당히 일찍 조숙해 있는데 예. 그리고 굉장히 또 일부 청소년들에서는 흉폭화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일각의 시선은 예전에 그냥 청소년들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친구들끼리 싸웠던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 교화되지도 않고 교정되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는 악순환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뭐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청소년들의 어떤 폭행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차원의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 있는지 예. 좀 시급히 좀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들끼리 얼굴 좀 다친 것 같고 왜 그러냐. 내가 변호사 선임하겠다. 가해 학생 부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아이가 나와서 이런 폭행을 저지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부모지만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모들의 저는 잘못도 이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 만약에 밖에 나가서 친구를 때리고 왔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겠는가? 예. 일단 그 피해 부모님 찾아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 그렇게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요즘은 부모들 자체가 아니 우리 애가 좀 잘하다 보면 애들끼리 치고받고 줄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날린 거야? 그 병원비 얼마 나왔어? 병원비 내가 줄게. 변호사 섬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부모가 반응이 보이고 있으니 아이들이 아니 뭐 우리 엄마 아버지도 밖에 나와서 내가 잘했다고 하는데 뭘 예. 잘못했다고 죄책감 느끼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벌써 본인의 자식에 대한 그런 훈육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학교, 사회에 나가서 점점 더 문제가 예. 커지는 거죠. 예. 이 사건 전에 또 하나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 바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안타까운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저희가 CCTV 화면을 보니까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순찰차까지 지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예. 추가적으로 CCTV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근처를 지나갔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한 400m 정도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길가이기 때문에 지나갔던 행인들이나 아니면 이 싸움을 말리려는 예.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예. 대로변에 가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생 머리채를 잡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목격자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그냥 지나쳤던 게 참 예. 우리 사회의 이 무관심 이게 예. 좀 정말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그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경찰 순찰차가 지나갔던 상황도 포착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CCTV.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 여중생의 저 가혹한 폭행 사건은 지금 드러난 겁니다만 충분히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사회 어른들의 전반적인 무관심, 내일이 아니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런 것들의 안타까움이 있고 또 경찰의 여정하는 그 어떤 좀 무책임 이런 예. 것들이 지금 같이 겹치면서 부산 여중생 사건은 갈수록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계속 양파 껍질 벗겨나듯이 새로운 예. 사실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계속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피해를 입은 부산 그 여중생 어머니의 인터뷰가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부상이 심해서 죽도 못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딸아이 상태는 어떤가요?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밥은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다 찢어져가지고 집어넣은 상태라서 아예 먹지도 못하고 그냥 죽도 제대로 못 먹어요. 발은 다 흘려내려요. 다 뭐 입을 제대로 못 벌리니까. 이런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그냥 그 가해 아이들을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낸 건가요? 뭐 이번에도 그냥 보냈는데 저번에는 그보다 약했는데 보낼 수밖에 없죠. 미승자라고 다 혼반 소리 시켰대요. 애가 그만큼 다쳤는데 왜 이게 후방 조치냐, 왜 애들을 보내느냐. 그 아이들, 그 가해 아이들은 그러면 지금 뭐 사죄 전화나 뭐 이런 거는 오긴 와요? 아니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지네들 반성하고 있으니까 클리어라 역 고소한다고. 네. 듣고 이거 참 가슴이 아파서 듣기가 힘든 그런 내용이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시겠습니까? 딸이 지금 죽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인데 화가 나는 것은 이런 폭행이 벌어졌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다 훈방 조치했다 이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예. 일단은 아마 훈방 조치했다는 부분들이 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뭐 무혐의를 그냥 끝낸다든지 기소유예를 끝낸다 그런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사가 진행 중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왜냐하면 이 부산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2달 전에 1차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폭행성이 성격이 강하죠 이번 것은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다쳤습니다. 뭐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피해 학생이 피가 철철 흐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폭행 자체가 너무 잔혹합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흉기까지 썼습니다. 특수 폭행이에요. 특수 상해도 예.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쉽게 어떻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소유예라든지 아주 굉장히 경한 처분인지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조금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소년법에 보면 일단 뭐 소년법이 다시 나오겠지만 예. 이런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예.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것이 소년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점도 경찰이 조금은 감안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네. 이제는 정말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요 며칠 연일 그 부산 여중생 폭행, 또 강릉 또 여고생 폭행 사건이 나오면서 정치권 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소년법을 좀 예. 헌신에 맞게 개정하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도 이제 발의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소년법이라는 게 취지가 애초에 제정 취지가 아직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정말 철없던 시절에 했던 어떤 잘못된 행위로 가지고 평생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하는 걸 막고 또 하나는 그런 어린애이기 때문에 향후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계도가 가능하다. 다시 예. 말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그 교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소년법을 만들었다고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소년법 취지가 좀 무색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성장이 너무 빠르고 또 포악성과 잔혹성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었던 소년법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 하더라도 교정과 교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한다면 그 제초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소년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발의안도 좀 나왔는데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초등학생이 뭐 이런 극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사형 선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다. 통과된다면 그런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석현 의원의 저기 안이 가장 강한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형사미성죄 현행이 14세, 12세. 저게 제가 볼 땐 핵심이에요. 소년법 개정보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형법에 보면 형사미성죄가 14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정해진 거냐면 50년대 말에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50년대 말에 왜 14세를 기준으로 해서 형사미성죄를 정했을까요? 당시에 청소년들의 발육 상태를 봤을 때 50년대 말에 14세가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은 학생들은 너무나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과연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느냐는 그런 시각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어느 나라는 형사미성죄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그때로부터는 거의 한 50년 가까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의 발육 상태, 정신 상태 다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형사미성년자를 굳이 14세로 유지할 이유가 필요 없는 거죠. 내려올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석현 의원의 시작입니다. 형법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형사미성년자를 규정을 14세, 10세는 낮추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인천 초등생 사건에서도 일어났지만 현행소년법은 어떻게 되냐면 18세 미만 소년의 경우에는 범행 당시에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가 안 됩니다. 최장 20년이에요. 그걸 완전히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를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살인, 뭐 강도살인, 강간살인 이런 경우에는 그 예외 규정을 둬서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사형과 무기도 선고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이석현 의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뭐 가해자의 나이를 고려한 소년법인데 피해자의 평생의 삶을 망칠 수 있는 이런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매서워져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보 위기 속에서 지금 여야 지도부는 신경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명분 없는 대국민 선동은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내로남불하지 마십시오. 홍준표 대표님. 안보 지키는 정당임을 자부해온 자유한국당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행정집행에 시비를 걸며 국회를 내팽개치는 자체가 너무나 코미디 같습니다. 코미디 같습니다. 최고 수준의 응징과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끝난 지 24시간도 되기 전에 여당 대표라는 분이 대화 구걸론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톤이 높은지 소프라노도 그 정도 올라갈 수는 없을 정도의 목소리로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 도대체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대통령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그 국회 연설까지 하는 여당 대표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 대표가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코미디 같습니다.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쪽이 진짜 코미디일까요? 지금부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영상 보셨는데요. 여는 야에게 코미디라고 그러고 야는 여에게 코미디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코미디입니까?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많이 듣는 단어가 반대를 위한 반대, 장애투쟁이에요. 여당에 대해서는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와 같다라는 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여서 서로가 코미디를 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3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헌팅턴 교수가 얘기한 대로 2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의회 민주주의 의회 과정은 아직까지 이 삼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씁쓸합니다. 예, 김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여든 야든 지금 다 코미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왜냐하면 보십니까? 지금은 이 코미디 할 때가 아니에요. 예. 정말 담대한 안보 협치를 할 때인데 한가하게 지금 북한 6차 핵실험한 상황 속에서 예. 정치 코미디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늘 이런 논쟁과 관련해서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은 난데없이 청와대를 상당히 칭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어보시죠.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 패스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겠습니다. 핵실험 다음 날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특사를 보내자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만나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 내용이 지금은 북한에 대해 대화가 아니라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정청이 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의견을 모았다라고 추미애 대표 특사 제안이 있고 그 다음 날 바로 추미애 대표 왕따 시킨 겁니다. 정말 잘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참 잘했습니다. 원래 칭찬은 기분 좋은 건데 이 칭찬은 뼈가 있군요. 그러니까 예. 이의제의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추미애 집권여당 대표를 정말 곤궁에 빠뜨리게 비판한 건데요. 저는 김영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코미디 논쟁하는 걸 보면서 코미디는 코미디언에게 맡겼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이 안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이제 초당적 협력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초당적 협력이 가장 절실한 때인데 여당은 야당 탓을 하고 야당은 여당 탓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눈알을 부라리고 있는데 예. 지금 저는 장애로 나간 지금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국민들 시선은 곱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핵실험 다음 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집권여당 대표께서 대화를 12번 이야기했다는 것도 국민들 시선은 곱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추미애 대표 연설의 내용도 적절하지 않았고 지금 이 정기국회 때 밖으로 나가서 장애투쟁하고 있는 자유한국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둘 다 코미디 논쟁을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누가 더 바본지를 지금 겨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보 논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하태경 의원의 일침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 보시죠. 네, 하태경 의원 자기 집 불난 건 안 보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없는 말 지어내면서 당청 간 사이 벌리려는 의도가 다 보인다. 추미애 대표에게 관심 끄고 금품 수수 논란에 휩싸여서 사퇴 압박 받고 있는 자당 대표나 잘 보살펴라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바른정당은 예. 불난 거 꺼도 뭐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요. 예. 뭐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뭐 별 그렇게 신경 쓰진 않을 거예요. 김효은 저 대변인이나 저런 어떤 반응들이. 그러니까 물론 하태경 의원의 하고 싶은 얘기들은 이 당청 간의 불일치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의 어떤 저런 지적들이 어느 정도 일리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뭐 의원 개개인으로서 본인들의 소신이 있는 거겠지만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특히 경제단위가 안보 문제에 의해서 약간의 톤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청와대가 지금 강한 압박,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 당분간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 집권 여당의 대표는 국회에 나와서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예. 이 엇박자,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조금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전 문제라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할 때가 아니다 이 입장을 이제 분명히 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하태경 의원 분석대로 추미애 대표 패싱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추미애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 패싱보다 훨씬 더 나름대로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저는 예. 진보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응징이란 표현을 쓴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평화라든지 예. 더 나아가서 같이 협조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다. 그 베를린 선언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위기라는 것을 예. 대통령이 인식의 변화, 대북 기조의 변화가 분명히 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집권당 대표가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코미디가 나왔으니까 코미디계의 황제 고 이주일 선생님께서 92년도에 실은 국회의원이 되셨거든요. 구리에서. 예. 그리고 4년 후에 이제
국회의원직을 안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4년 동안 어떤 얘기인가요? 코미디 잘 보고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코미디언을 웃기는 코미디언. 정치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96년도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이게 참으로 한국 정치가 얼마나 코미디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 정치는 답답하고 안보는 지금 위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국제 정치 상황이 아주 엄중해졌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으면 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합니다. В то же время понятно, что решить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дними лишь санкциями и давлением невозможно. Не стоит поддаваться эмоциям и загоня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угол. Я хочу поздравить наших корейских друзей с выходом, с тем, что сборная Кореи завоевала право участвовать в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2018 года в России. Будем ждать вашу команду. 감사합니다. 예, 이견은 노출됐지만 마무리는 훈훈하게 이렇게 된 건데 북핵 해법을 놓고는 상당히 좀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6차 핵실험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를 직접 방문해서 한러 정상회담을 한 건데 우리 문 대통령의 입장은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해서 다음에 있을 안보리 추가 제재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이것들을 좀 차단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북한에 보내는 게 대부분의 양이고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이제 북한에 많은 원유를 좀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 아마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한 강력한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은데 뭐 예상했던 대로 푸틴 대통령은 제재만으로 풀 수 없다. 이미 푸틴 대통령은 어저께 브릭스 회의에서 이미 중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김정은은 풀뿌리를 뜯어먹더라도 제재 때문에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법에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만나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한러 간의 일단 공통의 해결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또 뭐 절반의 성과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기조를 상당히 바꿨는데 일단은 중국하고 러시아 협조 없이는 제재 효과가 좀 높아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 면에서 큰 변화가 왔어요. 과거에는 방어 중심이었는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대해서 원유 중단 더 나가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을 해서 탄두를 굉장히 미사일 탄두에 대한 제한 부분을 폐기시키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큰 변화인데요. 아마도 이거는 결국은 이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삼각 동맹 체제를 일단 우선 구축을 하고 그것을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일종의 방향 전환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일부 야당에서는 제안을 결국은 푸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공격을 한 것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한테 직접 이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우리 대북 기조가 바뀐 걸 북한도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요. 어쨌든 한러 정상회담에서 대북 해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오갔는데 이것과 동시에 또 굉장히 주목을 받은 점이 역시 푸틴 대통령이다. 지각대장답다. 오늘은 34분 늦었다고 합니다. 얼마 안 늦었네요. 왜냐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날 때 1시간 반 늦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워낙 이런 일이 잦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우리나라 와서 아마 G20 때 푸틴 대통령 왔을 때 이명박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늦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4분 늦은 거는 푸틴 대통령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메르켈 총리한테 늦은 거에 비하면 정말 대우 많이 해준 거라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대접해준 거라고 참 아이러니하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청와대 반응도 이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워낙 지각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뭐 우리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 30분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냐. 그 양호하죠. 1시간 반 늦었다니까요. 박 전 대통령. 본래 러시아가 러시아의 본래 문화 자체가 조금 슬로우입니다. 저희들도 연구소 차원에서 이제 러시아를 학술회의 하려고 좀 이렇게 서로 어레인지를 해보면 답이 정말 가장 마지막
늦은 타임이 항상 와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목이 빠지면 그때쯤 옵니다, 답이. 근데 가부간의 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푸틴 대통령의 지각대장 자체가 외교상 결례인 건 분명히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엘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술을 먹어서 술 취해가지고 정상회담이 취소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특유의 어떤 술 좋아하는 문화. 물론 푸틴 대통령 술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기선제압입니까? 일단 외교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기다리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결례에도 불구하고 그런 카드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선제압의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흥미롭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는 악수를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화두였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건 결례거든요. 그렇죠. 근데 푸틴 대통령은 저렇게 아주 상습적으로 늦는데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푸틴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늦을까요? 안 늦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좀 우월적 지위에서 나름대로 이제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마치 자기가 마초이즘에 입각해서 상당히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제스처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을 따져보겠습니다. 지각대장 푸틴 대통령 몇 시간씩 늦었는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메르켈 독일 총리 회담 때 4시간이면 약속 거의 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4시간 지각했고요.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 회담 때 2시간 늦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때 40분 지각. 그리고 지난해에는 1시간 45분 늦었습니다. 근데 늦기만 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메르켈 총리 처음 만날 때 이렇게 개를 풀어놨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특히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개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렇게 개를 풀어놔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나중에 해명하는 게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난 몰랐다. 의도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다 그래요. 그렇죠. 저보고 또 굉장히 당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결례라는 것도 있었고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자회의에서 어떤 나라 대통령이 영부인한테 옷 이렇게 걸쳐주면서 하는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뭐 추우니까 옷 입혀줬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상대국 정상의 영부인의 몸에 손댄다는 건 결례 중에 결례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사실 문제가 됐었죠. 가는 곳마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저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저는 앞서 이제 김영중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의도적인 게 좀 들어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독일 메르켈 총리한테 개 풀어놨죠. 4시간 늦은 이건 의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독일과 구소련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2차 대전에 워낙 많은 사상자가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아마 의도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좀 일종의 본인 입장에서는 길들이기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걸 고치지 않고서는 러시아는 절대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국내 지지율은 계속 높다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푸틴은 사실은 이제 과거 소련 시대에 잃어버린 제국의 이제 영광들을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일종의 소련 특유의 민족주의적 감정에 기반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했고 중간에 대통령 3선 연임이 안 되니까 잠깐 자기 대리인으로 그 총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그 기간을 뛰어넘어서 다시 또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주화된 이후에 최장 기간에 지금 집권을 한 대통령인데 푸틴 스스로의 어떤 마초이즘 분위기, 그 이미지에다가 또 푸틴 스스로 갖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의 소련 패망 이후에 어떤 과거에 대한 향수, 이런 민족주의적 정서에 좀 힘입어서 국내적 지지는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내적 지지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국제적 규범이 있는 거잖아요. 국제적 규범하에서 외교적인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어겨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약간의 어떤 그걸 활용한 카드를 쓰는 것은 뭐 우리가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매번 그러고 도를 지나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국제규범상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준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다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날 일 있으면 몇 시에 오는지 그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바른정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이 요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 내에서 이해운 대표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해운 대표가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말려 있습니다. 저는 이해운 대표가 조속히 결단하리라고 보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단결해야 된다. 유승민 대표 그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뒤에 물러나 계신 거 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대표 다 당의 전면에 서서 이제 당을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 대표님도 이제 나서서 우리 당의 리더가 돼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교수님, 이해운 대표가 나에게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지금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아마추어죠. 시간을 달라가 아니라 빨리 사퇴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정치는 타이밍이고 예. 당대표 정도 될 경우 제일 중요한 덕목은요. 결국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타이밍 늦은 겁니까? 아니 늦은 게 한참 늦었죠. 왜냐하면은 깨끗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이라는 게 당 로고에 나오고 예. 개혁하는 보수라고 하고 있는데 부패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당대표가 이 상황 속에서는 스스로 요구를 하기 전에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질질 끈다는 거는 그만큼 아마추어적이고도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늦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유승민 나와라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수도 실제로 당대표나 뭐 비대위 체제로 가면 유승민 의원이 다시 등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결국은 유승민 대표 아니면은 유승민 전 후보죠. 아니면 예. 김무성 전 대표 둘 중에 한 사람이 등판을 할 건데 누가 등판하냐에 따라서 바른정당의 방향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생각이 다릅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뭐 지난 대선 때부터 아시겠지만 자강론을 하는 사람. 굳이 만약에 합당을 하자면 국민의당 쪽에 아마 좀 가려고 할 거예요. 굳이 예. 이제 합당을 한다면 일단은 자강론이지만 하지만 김무성 전 대표는 좀 다르죠. 예. 김무성 전 대표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보수 통합의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해운 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면 두 대주주 유승민, 김무성 그 두 대주주의 등판 중에서 누가 오느냐에 선두에 서느냐에 따라서 바른정당의 운명이 좀 바뀔 수 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이게 아닙니다. 또다시 KY인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해운 대표가 좀 말미를 달라고 한 이유는 뭐 김용진 교수님 말대로 정말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개인적 계산으로는 지금 김 변호사 말대로 그냥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둔 다음에 어떤 체제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깊은 거죠. 김무성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유승민 체제로 갈 것인가 예. 아니면 주호영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갈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이해운 대표가 생각하는 바른정당의 자강론에 도움이 되는 후임 체제를 물색해 놓은 다음에 아마 그 부분을 정리하고 예. 넘겨주고 사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시간을 끌고 향후에 바른정당의 진로와 관련된 고민이 끝나면 아마 사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건 이해운 대표가 고민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분들이 고민할 사항인 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뭐 전 후보나 이제는 나서야 할 때 명쾌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야죠. 예. 저는 지금 자꾸만 뒤로 물러난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다시 또 주호영 비상대책위 체제가 온다는 건 어렵고요. 뭐 외부에서 새로운 예. 인사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결국은 당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좀 예. 수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뭐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의 사이가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당내 내분이 좀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